정치본색 심층 토론 오늘도 뜨거운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신인규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진짜 이런 것들이 어른이라고 하는데 저도 50이 넘었으니까 저도 책임져야 되는 나이라서 저도 많이 찔렸습니다. 예. 이런 언론 상황이 28년 했는데 이런 언론 상황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요. 28년 동안 언론 자유를 위해서 별로 한 게 없구나. 하나도 개선된 게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네. 많은 분들 만나보면 정말 나라 걱정을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뭐 저도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은 좀 나름의 책임감을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김종국 행정관님은 뭐 정치를 쭉 지향을 해오셨잖아요.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느낌 오세요? 부끄럽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성세대가 후속 세대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데 후속 세대는 힘이 없으니까 계속 절망을 느끼게 되고 그렇지. 정치에 대해서 좌절하는 거죠. 정치라고 하는 게 나한테 효능감을 줘야 되는데 선택을 해봤자 오히려 기득권들이 더 강화되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에이 저따위 정치 뭘 믿을 수 있겠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기득권이 더 강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의 목소리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정치적인 논쟁을 떠나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알려줘야죠. 근데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권력이 뭐라고 얘기할까 봐 눈치를 보면 피해는 다시 국민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정치적으로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되게 기대하고 그것이 민생 경제에 끼칠 영향이 크다면 그런 건 좀 다른 건 몰라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 그것부터 알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양쪽 지지자들은 자기들의 지지하는 정치인들의 말만 또는 유튜브의 내용들만 믿게 되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벌어지니까 부끄러운 거죠. 저희들이 이 판을 만들어 놓은 거, 아사리판을 만들어 놓은 것도 따지고 보면. 예, 일단 어제 주말 동안의 이슈는 이른바 빅텐트론이었는데 이낙연, 이준석, 김종민 이 세 사람이 회동을 했는데 뉘앙스는 조금씩 달랐죠. 김민하 평론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땠습니까? 그 세 사람이 이제 회동을 했다는 것 자체는 거기가 이제 보니까 익숙한 곳입니다.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인데. 거기서 만났어요? KBS 앞에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거기에서 만났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신관 앞에 있는 거기요? 신관 앞에 있는 광경만 봐도 많이 가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워지는 광경인데 저는 참고로 미용실을 그 건물로 다니기 때문에 거기 좋은 미용실이 있습니까? 네, 머리를 잘 자르는 2층에 광경이 이제 보면서 그리워지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 자체는 한 18분 정도 돼요. 그래서 별 이야기 안 했겠네. 그렇죠. 그 자리 자체에서는 이제 별 얘기 안 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자리는 그 자리고 그 이전에 이제 만났겠지. 그렇죠.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 뭡니까 원칙과 상식 소속이었던 분들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든다 이래가지고 모였던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서 했던 얘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 자리에서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그 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지금 이제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거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거기서 나눈 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여기서 빅텐트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빅텐트는 텐트 크게 쳐달라. 그렇죠. 텐트를 최대한 크게 치는 게 중요하다. 좀 춥기도 하고 바람도 막 들어올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좀 겨울을 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게 텐트보다는 좀 튼튼한 집을 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 나와서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하면서는 조금 뉘앙스가 좀 확실히 다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텐트 같으면 사실 춥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 텐트는 좀 안 맞고 비빔밥 얘기나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각 고명들의 어떤 고유한 맛이라든가 색깔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최소한 대선까지는 좀 같이 갈 수 있는 대선까지는 흩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정도의 신당을 하겠다는 사람들만 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선언하고 사인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금방 모였다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금방 모였다가 또 빨리 흩어지고 이런 거 원하지 않고 뭐쭉 가는 어떤 그러한 신당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뭔가 좀 온도차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언론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온도차가 납니까? 어떻게 보세요? 시인규 변호사는? 예, 우선은 지금 소위 말하는 삼지대에서 핵심적인 키를 가지는 두 분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전 대표, 이 두 분이 이제 아마 핵심적인 그 방향을 설정할 분들이신데. 결국에는 제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대로 온도차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최대한 넓게 모이자.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기준을 낮춰서라도 최대 합의를 이끌어내보자. 좀 이런 내용 같고요.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조금 느긋하게 좀 여유를 보이면서 조금 더 단단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합의의 기준도 조금 더 선명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핵심이 뭐냐면은 벌써부터 두 분이 다른 진영에서 나와서 또 각자 서 있는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목표도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도 어떤 기준이 통일이 안 되는 모습을 이제 처음부터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많이 지치셨고 이제 삼지대라 그러면은 기대가 되면서 또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양가 감정이 있어요. 그동안에 그렇죠. 많은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정치공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실망을 많이 했던 건데 지금도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삼지대가 잘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회의론이 조금 더 많은 거 아니냐 잘 화학적 결합이 되기 어렵다라는 것이 좀 중론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게 나중에 구도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가령 이제 이준석 신당 지금 현재 보면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비명계 3인 그리고 새로운 선택 뭐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3+3대 1이 되느냐 또는 2대 2가 되느냐 또는 4가 한 묶음으로 돼서 하나가 되느냐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6개 정도로 봐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빅텐트 그룹이 크게 말하면 이준석, 이낙연 이렇게 두 분으로 나눈다면은 이낙연 전 대표 쪽에는 비명계 3인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원내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세 분이 원칙과 상식으로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박원석, 정태근 이 두 분의 결합이 보태져서 지금 일단은 비명계와 5명이 함께 가겠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거기 그렇게 세 분의 그룹이 있는 거고 예. 이쪽 그룹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양양자 의원이 이미 만든 한국의 희망 이 정당입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선택도 금태섭 의원 중심으로 정의당의 일부가 들어왔죠. 류호정 의원과 그렇죠. 조성주 의장이 들어와서 요 그룹이 이제 아마 이제 3명의 그룹이 좀 더 뭔가 시너지를 내려고 할 건데 결국에는 최대 빅텐트가 된다면은 이 6개 그룹이 다 모이는 게 아마 될 거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이합 집산이 또 이루어진다면은 또 이 안에 일부들은 또 이탈되지 않겠나.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 류호정 의원과 이준석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페미니즘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른 색깔을 보여왔었는데 예, 아마도 합의가 안 돼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제가 예. 그렇게 들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김종대 전 의원에게 듣기로는 류호정 의원 탈당하지 않겠다. 정의당에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암중같이 또 다른 모색을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탈당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탈당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예. 그래 다시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뭔가 원칙이 그러니까 없이 뭐냐면 예. 탈당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이 탈당한 의원직을 잃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듣기로는 또 아니 정의당하고 녹색당하고 합친다니까. 네. 그러면 이제 탈당하는 게 그래서 맞겠다. 금태섭 그래가지고. 의원 쪽에 예. 합류하겠다 이렇게 저는 예, 알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네. 지금 이제까지 나온 보도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에 따라서 6개 그룹이라면 그리고 어떻게 합종 연행할지 그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제3지대 가치가 어떻게 각각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예.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 제3지대를 하겠다는 이 분들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오히려 뭐 원칙이라든지 가치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거 말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예. 포기하거나 굽힐 준비는 각자가 다 돼 있다. 어느 정도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게 제일 안 돼 있는 데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지지자가 있기 때문에 지지 그룹들이 크기 때문에 이 지지자들이 용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선뜻 손 내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포기하기가 어렵죠. 이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용인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기는 어려운데 주요 지지 기반이 이대남이라면 그렇죠. 가기가 힘들죠. 예를 들면 예.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포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는.
근데 류호정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류호정 의원이 지금 예를 들면 20대 여성의 어떤 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광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지지가 있긴 한데, 근데 이미 류호정 의원은 그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이제 갖고 온 거에 대해서는 약간 반성문 비슷하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이런 이 젠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동안의 자신의 행보가 좀 심화시켜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앞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관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 일부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이제 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양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요 두 사람이 일단 그렇다고 하면은 나머지 분들의 경우에 이낙연 전 대표랄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세 분의 현역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노선, 가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양당의 지금 어떤 노선과 가치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반대하지도 않는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슨 뭐 어떤 빅텐트라든지 통합 관련된 논의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최소한 그게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는 거는 계산이다. 각자의 계산이다. 이해관계라든가 어떤 앞으로의 자신들이 그리는 어떤 청사진이랄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가령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스타트 지점에서 제일 이제 계산이 엇갈리는 게 이분들이 그려야 되는 최대치의 어떤 목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기호 3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이 기호 3번을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호 3번을 받으려면 현역 의원들을 최대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시작하자마자 가장 스타트를 잘 끊어가지고 현역 의원을 최대 확보하고 있는 거는 현역 의원이 3명 들어가 있는 지금 이 새로운 미래입니까? 이분들이? 그러네요. 네, 새로운 미래라는 요 분들이에요. 예. 미래대요. 미래대연합입니다. 미래대연합. 네, 이름도 네. 다 이낙연 전 대표는 네. 지금 새로운 미래라고 하고 요 세 분들은 미래대연합이라고 하고 아. 이 미래대연합 요 분들이 3명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래서- 스타트가 좋은데 음. 요 분들이 근데 스타트가 좋은 대신에 어떤 대중적인 지지의 어떤 그릇이 크거나 뭐 앞으로 확장성이 기대되거나 그렇지는 또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여기에 끼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 세력으로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는 약간 밀어낸 형국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따로 하는 건데 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역 의원은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자기 밑으로 모이는 그림이 아니면 또 같이 자기 밑으로 모이는 그림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요구하면은 남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룹들도 마찬가지. 이준석 신당의 경우에는 지금 섣불리 같이 해봐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게 좋은 게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이 2월 달 되고 이러면 나올 수도 있는데 또 나와요. 그렇죠. 아. 그러면 현역 의원들을 확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면. 그렇죠. 그럼 정의당이 지금 예를 들면은 5명, 6명 만약에 이렇다고 할 때 최소한 현역 의원을 6명, 7명 확보하면은 3번이 되네. 그럼 바로 3번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제3지대 내에서는 헤게모니를 갖고 내 밑으로 모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색깔도 좀 비슷하고 국민의힘 전 그래서- 대표였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마무리하자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타짜의 대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늑대가 개 밑으로 갑니까? 라는 식의 그러한 논의가 각자의 계산법으로 누가 먼저 늑대가 될 것이냐 그리고 늑대가 된 다음에 누가 먼저 내 밑으로 오라고 할 것이냐 요 계산을 놓고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 요 초기 단계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좀 네, 지켜봐야 되겠네. 내용을 보면요, 이 단어로도 확인되는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당대표는 텐트잖아요. 텐트를 치는 이유는 접기 위해서예요. 텐트를 치면 끝까지 안 가잖아요. 그렇지. 영구히 네, 접기 텐트로- 위한 거죠. 텐트에서 그러니까 살 제가 순 볼 때는 없지. 또 다른 정치적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텐트를 치자고 얘기하는 것 일단 같고, 임시천막.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지분이 제일 많다고 보는 거예요. 예. 땅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을 그러니까 큰 짓자. 집을 지으면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땅 가진 사람이 뭐 대장이죠. 그렇죠. 와서 예를 들어 벽돌을 알아서 갖고 와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제3세력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개소 또는 제가 볼 때는 캠핑장 소유주.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수수료 받겠다는 거거든요. 떴다방이요. 결론적으로 수수료 받겠다는 거죠. 이분들 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텐트를 치던 예. 아니면 집을 짓던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수수료는 받는 거예요. 근데 수수료를 받을 어떤 자격이 되나? 이분들 현역 의원이시잖아요. 아, 현역 의원이니까. 이분들 계시면 예.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을 그런데 짓거나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대로 국민의힘에서 6, 7명만 나오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필요 없다. 그건 나와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와야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좀 나와 보자. 있는 3명과 나올 6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6명이 나왔을 때 3명이 죽는 거지. 그러네. 3명이 계속 있으면 3명이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알았어. 땅을 산다고 내가 얼마만큼 내가 대출해 줄게. 텐트를 하신다고 어떤 텐트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나는 최대한 수수료를 극대화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전히 주도권은 그럼 비명 3인이 가지고 있다? 현역 의원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세 삼지대에서는? 사람은 예. 선거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줄어들겠죠. 그 영향력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지명도, 이낙연이라는 지명도가 분명히 있는데 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떨어지고. 또 사라졌죠, 명분도. 예를 들면 윤영찬 의원이 합류하지 않으면서 이 세 사람이 진짜 그야말로 건강한 명분을 가지고 제3지대를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흠집이 나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스스로 이렇게 제3지대의 플랫폼이라고 저는 밖에 나와서 플랫폼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처음 봤어요. 아니 어떻게 플랫폼을 얘기합니까? 자기의 네.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그 가치를 투영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플랫폼을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내가 이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순간 본인들 스스로의 역할을 이렇게 좀 정리한 것 같구나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 그러니까 박 행정관님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소위 나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장사하러 나온 느낌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떴다방이라고 우리가 늘 부르는 건데 이런 식의 떴다방 정당이 그동안 한국 정치를 굉장히 더 나쁘게 만들었던 것이 현실이거든요. 저는 류호정 의원의 경우에도 최근에 비례대표를 그만두지 않는다는 것 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렇죠. 오히려 허은하 의원이 배지를 버리고 나오니까 오히려 박수를 받는 대비됐죠. 예, 이런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 지금 뭐 페미니즘을 다시 반성하겠다, 뭐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동안 류호정 의원이 한국 정치에 미친 해악을 봤을 때는 이분이 정치를 반성하신다면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하니까 이제는 페미니즘을 수정해서 다시 해보겠다. 이런 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냐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양자, 금태섭 이렇게 이제 한 그룹으로 현재 보여지는 덩어리로는 보이는데 여기는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을 빼고 말할 수가 없는 관계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금태섭 전 의원을 통해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제일 먼저 이 삼지대를 띄웠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합류하고 지금 양양자 의원까지 들어오는 이제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양양자 의원하고는 좀 같이 갈 것 같은 내용은 이미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그룹에는 김종인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 또 합류가 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비명계들은 뭐 이낙연이라는 대선 주자와 비명계 그 의원들, 원내 의원들이 힘을 갖는다면은 여기는 이준석 대표의 그런 인지도와 또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뭐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이 좀 믹스가 돼가지고 일합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다 각자 지금 당을 따로 창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 다 말하는 대로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빅텐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뭐 하나의 집을 만드는 게 중요하면 창당을 할 게 아니고 모두 다 모여가지고 동시에 같은 당을 창당을 해야죠. 따로따로 창당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겠네요. 근데 심지어 지금 이낙연 전 대표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비명 상임방이 따로따로 창당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겠습니까? 그 그거를. 밑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니까 만만치가 않겠네. 그 지역구를 원하는 사람들이랄지 무슨 뭐 비례대표 순번을 원하는 사람들이랄지 그 사람들 말고도 그 사람을 따르는 측근들 중에서도 뭔가 이제 국회의원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대의를 위해 대의 명분을 위해 가지고 양당 정치 안 되니까 제3지대에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의기투합해가지고 하나의 당을 쫙 만들면은 그런 이해관계 조정이나 이런 것들도 그 틀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각각 따로따로 만들면은 그 따로따로 만든 당에서 이미 내부에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울 텐데 그 세운 가지고 나중에 또 조율해야 되지 않습니까? 삼국지에서 보면은 유비관우 장비가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맨날 삼국지 비유하니까 저도 한번 해보자면 유비관우 장비가 처음에 도원결이 짠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유비관우 장비가 서로 이해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쭉 가다가 나중에 제갈량이 오니까 관우 장비가 텃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반드시 벌어질 텐데 나중에 이래저래 합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잘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제를 해봐도 지금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따로따로 창당하는 그 속내가 뭐겠느냐. 다들 앞으로 뭔가를 주고받아야 되고 조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예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창당하는 게 지금 빨리 시동 거는 게 지금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놓는 게 뭔가 이쪽에 유리하다라는 전제들을 각자의 계산대로 깔고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정치는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정치는 정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념과 철학, 그렇지. 가치와 비전, 그리고 네. 공약과 정책 이걸 가지고서 이제 연대를 하거나 합당을 하거나 하는 건데 결국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렇게 당을 다 만들고 출발하면요. 집단이 움직여서 이제 서로 결합하는 관계라서 이제 기업으로 치면 이제 M&A만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상대를 흡수하지 않는 한 서로 거래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게 어디서도 실증적으로 나오냐면 과거에도 바른미래당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보수와 진보 그쪽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끼리 우리 한번 그 화개장터에서 만나자. 그래서 영호남을 통합하자라고 해서 한번 똑같은 실험을 했었는데 예. 그때도 바로 어떤 문제부터 나오냐면요. 당내에 당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당직은 조직의 그 개선상 그렇죠. 한 자리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사무총장 한 사무총장도 명. 예. 그리고 국장들도 한 명. 예. 근데 이게 이질 결합을 하다 보니까 국장을 2명씩 놉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은 어느 한쪽이 M&A를 해버리면 쉬운데 같이 동업을 하다 보니까 국장들도 2명씩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밑에 실무 직원들은 일을 해도 공동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내부 분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속칭 이제 내부 기스라고 하는데 내부 기스가 나가지고 그 당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합당을 통해서 이제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보군에서도 뭐 지역구야 어느 정도 조율을 하겠지만 거의 나가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결국 싸움은 당직자들의 배분 지분 구조와 이제 비례대표 여기서 이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그렇게 거거든요. 되겠네. 이제 이 예. 욕망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누가 어떻게 어떤 이거 권력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 이거 이념과 철학으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 제가 볼 때도 네. 합치기 어렵다고 보는 게요. 이제 하나의 사례가 좋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 이제 지역구에서 상당히 많은 표를 그랬죠, 얻었었죠. 그랬죠. 호남 지역에서.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이라고 하는 인물이 호남에서 지지도가 높다면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영남에서 지지율이 매우 높다면 저는 그 틀로 이런 지역구를 갖다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나름대로는. 근데 그렇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말씀하신 남는 건 뭐냐? 비례 싸움이에요. 6개의 덩어리가 모이면 비례 순번이 6번을 돌아갑니다. 그럼 예를 들면 예. 12번을 돌리면 그러니까 한 곳에서 한 2명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네. 그것도 남녀예요. 아,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요제로, 남녀니까요. 아 그렇게 돼. 예, 그러니까 예. 한 당마다 남녀 1명, 2명밖에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예. 이걸 합친다? 제가 볼 때 매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그 누구를 앞번호 놓느냐도 네. 또 싸움이 나죠. 그렇죠. 이게 당선권이 예를 들면 한 뭐 20명씩 된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그래도 할 수 있을 텐데 예. 당선권이 몇 명 되겠습니까? 5명 해도 사실 후한 걸 텐데 예.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비례 배분하는 것만 해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네. 비례를 먹으려면 예. 예를 들면 이준석 신당이 지지율이 매우 높아요. 예. 지금 한 그럼 10% 우리가 나온다니까. 예. 합치면 내 세력들의 지분을 뺏기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내 세력이 한 그죠? 서너 명 나오는 게 그죠? 낫지. 됐어 빼. 아. 우리 이제 가고 간 다음에 개문발차하겠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그러네요. 네. 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가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나오는 게 아니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네. 이게 이론적으로는 예. 아 여기 표 좀 땡기고 여기 땡기면 이게- 더하면 예. 합쳐지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늘 정치는 소선거구제에서 1등만 살아남는 구조기 때문에 다양한 심리가 그 안에 작동이 돼서 절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고요. 그렇죠. 오히려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네. 점도 아마 잘 새기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쪽으로 가보면 국민의힘은 언론에서 나오는 걸로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또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지우기를 하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지우기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면에 내세우기.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을 통해서 뭔가 이미지 변신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각종 뭐 서민 보호 대책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럼 완전히 이제 총수 모드로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개혁적 이미지, 서민적 이미지 그게 이제 통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 같고 언론도 좀 호응을 해주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제가 볼 때 큰 돌을 못 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뭐라고요? 큰 돌이요. 큰 돌이 뭡니까?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이런 거 특검. 잔돌이야 치울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국민이 요구하는 건 큰 돌을 치우는 걸 보겠다. 그 돌을 치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저도 지금까지 심판론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돌을 못 치우니까 잔돌을 지금 계속 치우면서 큰 돌을 치운 양 보이게 하는 측면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신 희석시키는 게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니까 매우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계속 방송에서 머니투데이 보니까 윤 지지율 36%로 소폭 상승, 한동훈 효과 여 동방 강세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뭘 빼먹냐? 한국일보 여론조사는 빼먹어요. 예를 들면 그 50대 31, 아니요 50대 39대 50이가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 한국일보? 올해 총선에서 갤럽? 아니요 한국일보 한국 리서치가 한국일보랑 한 건데 그것도 예. 있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11% 정도. 그러니까 올해 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할 거냐, 야당을 지지할 거냐를 보니까는 11% 정도의 격차가 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 최대. 갤럽도 정권 견제가 50일이었고 예. 그리고 저 정권 유지가 39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MBS인가 그럴 예. 겁니다. 여론조사가. 아니, 예. 한국 네네네. 뭐 거기 나고. 그쪽은 그랬고. 저 한국 그래서 갤럽은. 예. 근본적으로 이 격차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큰 돌을 치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큰 돌을 치우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큰 돌을 치우지 못하는 한 저는 가면 갈수록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역에서 견디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당장 수도권 지역에서 지금 뛰고 있는 분들은 죽으려고 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감도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감도가 완전히 달라요. 예. 전 그래서 이런 감도들이 계속 현장에서 느껴지게 되면 아마 이제 계속 위로 얘기들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거 안 돼. 잔돌 치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큰 돌 문제를 치워주지 않게 되면 우리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선거에서 이기기가 되게 어려워라는 얘기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느 순간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저는 제가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가지고는 선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큰 돌 김건희 특검을 치워야 된다. 예,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근데 상황에서. 치울 수 있나요? 못 치우면 지는 거죠. 큰 돌을 치우는 게 아니라 그 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서 뭐 치울 기대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와서 인요한 교수가 했던 그런 식의 실수까지는 안 하고 있어서 나름 이것이 착시현상처럼 뭔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를 저는 자아내고 있는 건 맞다고 보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지 정치 그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언제까지 그 셀카만 이렇게 돌면서 찍는 거를 예.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뭔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안정감과 미래 비전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건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아마 선거 때까지 그 제시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나요?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만 보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지율도 그냥 강서구청장 때와 거의 비슷한 격차가 날 걸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때 17.15% 차이 났습니다. 예. 그럼 지금 한 15%라고 잡으면요. 게다가 지금은 보수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그렇지. 일부 개혁 세력들이 좀 떨어져 나왔어요. 예. 그러면은 15%보다 차이가 더 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 특히 수도권 내지는 대전과 강원도 이 캐스팅 보터들이 투표를 많이 하는 지역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한 석이라도 건질 때가 있겠느냐. 이 선거는 현실이고 냉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반사이익에만 의존하는 그 국민의힘의 현실을 봤을 때에는 전 이번 선거는 역대급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 띄운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삶은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냉정할 거라고 그래요. 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전에 뭐 일주일 전에 했던 여론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비슷하다, 박빙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우리가 근소하게 뭐 아주 근소하게 지고 있다, 초박빙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끝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호황된 주장이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까놓고 보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죠. 일단 그 데이터 하나 말씀드리면, 예. MBS인데요. 여론조사한 예. 게 여기가 가장 보수적인 여론조사,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하게 되면 그 3주 전에 예를 들면 여야 차이가 2%밖에 안 났는데요. 이번에 한 게 11% 차이가 났어요.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당을 지지할 거냐, 야당을 지지할 거냐의 부분과 관련해서. 예. 그래서 내부에서 이 문제가 되게 중대하다.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전화 면접에서 나왔던 여론조사조차 한동훈 체제가 들어와서 좁혀졌다고 얘기했었는데, 많은 언론에서.
근데 이 데이터를 딱 보니까 11%로 확 벌어지게 되니까요. 거의 이제 2%에서 10%, 9%가 더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지표 자체에 대해서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왜 보수가 과편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이 고민이 아까 언론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되는 것처럼 착시가 발생하게 되니까 느슨해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가면 제가 볼 때 해결 대책이 분명히 없는데 또 말씀하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데 비대위원장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사실 여당 의원들이 뭐 박빙이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이 아니었고 근데 여론조사는 그 공표 금지 기간 되기 직전까지는 사실 이 민주당 우위로 나왔죠 사실. 그래서 사실 그 숫자 자체는 뭐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여론조사들이 보여주는 바는 한동훈 효과라는 거는 이미지에는 사실 일부 영향은 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갖는 이미지와 다른 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수층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이제 답답하고 너무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떠난 사람들이 일부 결집한 건 있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로 이제 총선을 이길 수 있는 거냐 충분한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이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되려면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미지가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뭐가 다르다. 이거 다른 리더십이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더니 국민의힘이 뭐가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준 정치적인 뭐 철학이라든지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뭐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거하고 별 차이 없거든요.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하자 그러고 자꾸 이재명 대표가 뭐 특권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건드리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걸 보면 이제 달라졌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건드리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뭔가 돌파해보자라고 했던 보수 언론들도 그 지난주엔가 이제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이게 그 주연이 총선에서 주연이 한동훈이 아니고 지지난주인가요? 한동훈이 아니고 주연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결국. 그래서 주연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주연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보수 언론들이 해온 거는 첫째, 김건희 특검을 받기라도 해라를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둘째, 그러면 총선 이후에라도 특검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막 얘기하다가 한동훈 해줬으면 좋겠다. 막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는 최근에까지 뭘 얘기했냐면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라도 해봅시다. 그러면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 설명이라도 해봅시다. 그런데 오늘 한국일보 보도나 이런 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이 그동안 기자회견을 이번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좀 해볼까요? 라는 분위기였는데 이 김건희 특검 얘기가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안 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자회견 하면은 결국은 기자들이 그 얘기만 계속 물어볼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고 차라리 그러면 담화를 할까? 그러니까 그 담화라는 건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뚫어줄 마음이 지금 없는 쪽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뚫어주는 게 없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 효과라는 거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된다 이게. 그러면은 한동훈 효과라는 건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총선에서의 효과라는 거 한동훈 이재명 구도를 만들어 갖고 한번 이걸로 돌파해 보자라고 하는 전략이 아주 제한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면이다라는 거를 보수 언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1년 6개월이 넘는 그 기간에 그 모든 실정들을 저는 강력하게 심판하고 뭐 심판을 넘어서 저는 응징에 준하는 저는 그런 선거로 이번엔 치러야 된다라고 확신을 갖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몸만 사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라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되겠다라고 지금 움츠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뒤로 자연스럽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한동훈으로 이제 돌파하겠다. 이러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게 싹 사라졌고 또 삼지대도 서로 주도권 경쟁하면서 언론을 뒤덮기 위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부각받기 위한
그런 기사들만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네. 그럼 여기서 가장 이득을 보고 가장 유리해지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그러네. 근데 이걸 또 국민들이 걱정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에 뭐 정치 세력들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전 그 말씀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뭐 후티 반군 때문에 그 수에즈 운하랄지 뭐 파나마 운하도 약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기후 변화 때문에 그 물류비가 그 정도로 상승하면 또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도 뭐 올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정부나 기재부가 원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약간 좀 풀어지는 정책이 총선 전에 나오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세금 환급이랄지 정부 여당으로서는 포퓰리즘 이야기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권한 가지고 뭔가 좀 자극해서 풀어보겠다. 그러면서 좀 민심을 달래보겠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못하죠. 대통령이 건전 재정을 얘기하는 바람에 그렇죠. 풀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예. 근데 건전 재정을 얘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저는 참 그것도 네. 건전 재정을 얘기를 하면서 절대 우리는 예산에다가 이념 그것도 이념입니까 그게? 근데 아무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어떤 예산에 이념이 반영되지 않도록 절대 이념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지금 했는데 다 곳곳이 이념이야. 그렇죠. 근데 사실 건전 재정도 이념이죠, 사실. 네. 근데 뭐 아무튼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데 오늘도 보도가 나온 걸 보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적어도 그러면 건전 재정이든지 근데 오늘도 보면은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걸 보면 그 각각 이제 그 서울 시내에 보면은 지상에 있는 저 전철들이 있잖아요. 예, 기차가 예. 지화한다는 거예요, 다. 예. 그걸 다 땅에다 묻어버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걸 때마다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걸 제가 서울에 올라온 게 1989년인데요. 89년 이후로 계속 하는 이야기인 것 그 같은데.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지화한 다음에 그 위에 멋진 뭘 개발을 한 다음에 그 개발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이 지화한 돈을 댑니다. 이거 맨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선거 전에 해가지고 선거 때 되면 여기다 뭘 개발을 하고 그러면 땅값이 엄청 뛰고 이 얘기를 그 주변에다가 해서 또 다들 마음 설레게 하고 이런 걸 또 하는 거잖아요. 또 양재까지 고속도로를 다 이렇게 상업화시키고 그렇죠. 밑에 제2경부고속도로를 놓고 뭐 그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부터 해고 지금까지 해놓은 얘기들을 쭉 정리하면 서울을 완전히 그거 얘기 다 실현하면은 서울이 다 공사판이 됩니다. 서울시 김포구가 탄생을 하고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곳곳에 그러면 서울시 김포구 얘기할 때도 그 주변에다가 무슨 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제2의 판교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당장 할 게 없으니까 100년 후에 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100년 동안 할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저 지상에 있는 걸 지하화하는 건 강서구청장 선거 이전에 나왔어요. 예. 국내임에서 나왔었고 아마 이번에 또 그린벨트도 풀고 뭐 다 합니다. 이번에. 또 쓰겠죠.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밖에 못 쓰는 거죠. 왜냐하면 재정을 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재정 건전화 국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재정 건전화는요 신자유주의 국가들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재정 건전화 국가라는 개념이에요. 재정을 계속 마르게 만들어서 국가가 건전하게 재정을 꾸려야 되고 건전하게 재정을 꾸려야 되니까 국가의 능력을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능력이 많으면 돈을 써야 되니까. 그린벨트를 풀면 돈이 안 나갑니까? 그린벨트 다 사유지인데 그렇죠. 그린벨트 다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거 다 개발하죠. 당연히. 그린벨트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거를 LH나 이쪽에서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갑니까? LH가 지금 재정 적자가 한 만에서 한 100조 정도 나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다가 돈 안 들어가나요? 그러면 그만큼 또 돈 들여서 그만큼 사고. 근데 요즘 지금 땅 주인들이 거기에다가 신도시 짓겠다고 하면 지금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에 가져가세요. 그럽니까? 묶어두고 있죠. 당장 150만 원, 200만 원 달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싸움 나죠. 또 수용해야죠. 예, 그럼 수용해야죠. 몇 년 걸립니까? 옛날에 무슨 노태우 정부 때처럼 전두환 정부 때처럼 당신들 다 나가 그러면서 철거하실 수 있는 나라입니까 여기가? 요즘도 재판 걸어가지고 계속 뒤로 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자 100년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린벨트 풀고 뭐 신도시 건설한다고만 그것만 집중을 해도 한 10년은 걸릴 겁니다. 최소. 그러니까 최소. 국민들 예.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더 가질 게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도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뭐 어디 찾아갔을 때 뭐 예산 필요해 그럼 예산 줄게 뭐 이러면서 또 밖에 나와가지고는 또 건전재정 얘기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철학이 없는 정부의 그 단점들을 이제 국민들이 여실히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거 앞두고도 윤석열 정부가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그런 것들이 먹히질 않는다, 통하질 않는다 저렇게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현역 물갈이를 하면 이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파열음 국민의힘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내려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관료들도 고위 관료들 장차관들도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민주당보다는 이른바 이제 인재 영입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이쪽이. 그러면은 물갈이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이렇게 되면은 현역이랄지 아니면은 거의 내 지역구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정치인들 반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또 정치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아까 이준석 신당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물갈이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물갈이 무조건 해야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입장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한 건데 제가 그러면 지금에 있는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실 주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50명 중 100명이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현역 지역구에 가서 뛰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좀 다 느끼고 있다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뛰었을 때 그 뛰는 이유는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뛰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 밀어내야겠죠. 근데 이건 옛날 사례가 있습니다. 그 찐박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7, 80명 정도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위 부대만 있으면 된다라는 건데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110석만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110석만 가지고 있으면 본인의 대통령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예. 지금도 지지율 35% 가지고도 이렇게 예를 들면 유지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의 권한 때문이거든요. 개헌선만 안 깨지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예. 지금에 있는 현역 다 물갈이하고 자기 사람들 다 집어넣게 되면 완전 친위부대죠. 친위부대. 그러네. 그러면 예. 국정 하반기 한 2년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반기로 갈수록 마음대로 될까요? 아무리 시행령 정치를 한다고 해도. 새로운 후보가 등장하면 예. 그쪽으로 쏠리긴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뽑아서 어거지로 집어넣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 골간이 30-40명만 있어도요. 대통령 자기 힘 유지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비극인 게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잘하고 민심을 얻어가지고 정권 재창출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 사람 심어가지고 백석만 겨우 넘겨가지고 낙제만 면하겠다라는 것이 저는 참 지도자로서 뭐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정말 이건 참 심각한 문제이고요. 국민들이 피해를 다 보게 되니까요. 저는 결국에는 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무리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기존에도 초선들 교체 비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50% 정도는 교체를 할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다 영남당 기반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필연적으로 영남 지역에서 그러니까 당선이 확실한 지역에서 50%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갈면 그 자리에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건데 국민의힘도 여기서 이제 머리를 또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공천에 대한 결정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룰 겁니다. 그래서 공관위에서 뭐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이제 선거에 거의 임박해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다른 당을 만들어서 나가기도 어렵고 그때 신당을 가도 그 신당에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매우 적도록 이제 이렇게 만드는 전략을 쓸 거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은 이제 공천에 대해서 아마 물갈이를 하는 수순으로 하되 삼지대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관리 가능성 속에서 지금 이 공천 작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이런 것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중요하고 국민의힘한테도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전통적인 이제 국민의힘 시각에서 대통령의 이 후반기 안정이라는 거는 후반기 국정 운영의 안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자기 사람 심어갖고 안정이라는 거는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는 거냐면 자기 편을 막 심었다고 할 때 자기 편을 이제 국회의원으로 들여보냈다고 할 때 그 국회의원이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구에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안전이 그렇게 지켜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론에 민감한 지역구에 있으면 당연히 그 여론 따라서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움직일 테니까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과거 같으면은 TK에서 이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대통령 지키는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TK에서 재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TK에서 자기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의원들은. 그래서 사실은 TK의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TK 출신 대통령을 지키면서 영남 출신 대통령을 지키면서 이 자기의 어떤 그 임기 후반기에 안정화를 가져가는 게 사실 가능한 건데 이 그림이 가능한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TK 여론이 마지막에 지켜줄 거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정확한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저렇게 열심히 만나고 그리고 TK에 가서 나는 너무 TK를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고 그런 이유에 어떤 맥락이 그게 하나가 있다고 보고 TK만 가면 돼요? 그 부울경은 좀 다르잖아요, 또 색깔이. 그렇죠 좀 다른데 예. 근데 어차피 자기 편 심을 때는 예. 자기 편 심을 때라는 데는 PK는 또 PK에만 심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PK라는 데는 나름대로 민주당하고 경쟁해야 되는 구도가 있는 지역구들이 부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그렇게만 다루기는 어려운 데고 결국은 이 이준석 전 대표가 막 살찐 고양이니 뭐냐면서 이 비판하는 그 논리가 먹히는데 TK잖아요, 사실은. 그 얘기가 통용되는 데가 TK잖아요. 예. 사실은 그래서 TK인데 TK에다가 자기 편 꽂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임기 후반부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라는 구상이 그래서 가능한 건데 근데 역으로 얘기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TK에서 그런 정치 용인하지 말아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TK 여론이 일부라도 움직여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성과를 낸다라고 할 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것만큼 괘씸한 일이 없죠.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은 TK에서 자기 사람이 당선이 안 되진 않겠지만 TK 여론이 만약에 대통령 후반기에 가가지고 대통령을 지켜주지 않을 것처럼 움직인다. 옛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그러한 어떤 그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했던 그 정도의 여론은 아닐 것 같은 정도의 수준에 머무른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이게 심적으로는 상당한 타격을 느낄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후반기 양상은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기반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심지어 보수 인사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수사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보수에서 감정이 안 좋은데 집권하고 나서 계속 민주당 때리게 하면서 국민을 반으로 갈라놨거든요. 그러면서 콘크리트 지지층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TK도 너무나도 이제 그 뭐랄까요 민주당에 대한 뭐 미움과 적개심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는 이거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데 거의 이제 묶어놓는 거죠 윤석열 네. 대통령이 못 네. 떠나게.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고 다른 선택을 한다 이럴 가능성 거의 없죠. 없어졌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가면은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지지율을 유지하는 전략, 그러니까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는 너무 불행한 거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건데 점점 고립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걸로써 어쨌든 간에 30몇 프로를 유지해 나가는 거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이제 지지 기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총선에서도 TK 의원들이 어떤 뭐 신당에 간다든지 아니면 무소속 뭐 출마는 일부 있겠지만 신당에 간다든지 이런 건 거의 없다. 왜냐하면 TK 정서 자체가 그래도 국민의힘이라는 게 끝까지 남아 있어요. 인식 자체에. 그래서 과거에도 성공했던 모델이 자민련의 그날 박태준 그때의 그 자민련 돌풍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뭐 김종필 총재가 한 게 아니라 이제 포항에서 그 포스코를 가지고서 이제 그 정서로 이용해서 이긴 거기 때문에 전 이번에도 대구 지역에서 신당이 국민의힘을 뛰어넘을 만큼의 지지를 얻기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전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거 하나만 얘기하면 예. 제가 그게 가능하다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다. 이준석의 시도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나 된다고 보지는 될 가능성이 높은 거냐는 별도의 판단인데 김평도. 네, 예.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수 정당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 보수 정당은 자기 보수 세력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새끼들도 다 치워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시기 말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야당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야당을 쳐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갖다가 예를 들면 밀어붙이는 방식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정권 재창출을 성공을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물꼬가 벌어졌을 때 탈당을 열행하면서 정당을 만들면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날려버렸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태가 계속 간다? 이 상태가 계속 간다는 얘기는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거라 생각이 들고 아마 좀 도상훈련 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그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문제 하나하고 4월달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최수근 상병 문제 특검법이 그때 올라옵니다. 몇 월 달에요? 4월달에요. 4월 달에 있어요? 4월달에요. 네. 예, 최수근 상병 문제. 총선 전에? 예, 근데 어차피 총선 네. 전이라도 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 여부와 상관없이 예. 5월 30일 날 이번 국회는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럼 특검이 예. 스타트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또 있고 저는 그래서 이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보수층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플랜 B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최수근 있어요. 상병 문제는 뭐 보수 쪽에서도 이거는 아, 예.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최수근 상병 문제는 70%가 찬성하는 사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수층의 3분의 1이 찬성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신인규 변호사. 뭐라고 부르는 위원장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더 큰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는 버렸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플랜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대통령도 팽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유지나 확장 쪽으로 분명히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황우나 그다음에 노웅래가 일단 적격 판정을 받았단 말이죠. 이거는 재판에서 지금 징역 3년형을 이미 선고받았고 황우나 같은 경우는 노웅래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뇌물하고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러면 이거 국회의원에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런 사람 이런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을 적격 판정해서 그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나 뭐 이런 현실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꼭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그 비판의 여지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도 뭐 친명 횡재 비명 횡사냐 뭐 친명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건데 비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예. 최근에도 현근택 그 부원장에 대해서 그 징계 수위를 논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개입하는 듯한 문자가 노출이 됐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거와 연관지어서 지금 이제 친명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런 적격 심사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지금 완화된 심사를 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뭐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관해서는 100만 원 이상만 유죄가 나와도 이제 의원직을 잃게 되는 그럼요. 굉장히 박탈이죠. 강화된 심사를 받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격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가 않는다. 최종 결국에는 확정된 거는 아닌데. 근데 이제 확정될 걸로 이제 많이 유력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재판 결과를 통해서 의원직이 소위 말해서 이제 잃게 되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적격 심사로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처사다. 좀 민주당도 자기 스스로에게 좀 엄격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그래야 쫓아가야지 돼요. 오히려 신뢰를 얻고 더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데 지금 거꾸로 가니까요. 의석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주당은 사실은 유지만 해도 이기는 선거거든요. 지금 170석이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대승을 거두리라는 글쎄요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좀 더 중도 확장을 해보자. 확실하게 정권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얻어보자라고 하려면 유지 또는 조금 늘어야 돼요. 아니면 150석 안팎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립감이 총선 이후에는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도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현상 유지 그 이하로 150석 이 정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 민심이 아유 윤석열 대통령이 저 정도밖에 못했는데 150석 겨우 150석 얻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뭐 네.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 문제여서 제가 네. 말하기가 애매하긴 합니다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 당규가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검증이 차원에서 검증을 하는 건데요. 검증 관련해서 만약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윤리심판원에서 이 문제가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 규정해 주면 돼요. 정치 탄압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치 탄압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면 검증위가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라는 게 누가 봐도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잣대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고 어떤 잣대는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저게 공천 기준은 뭐야? 그러니까 누구든 공천에서 부적격이 나면 이 시점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랑 무슨 차이가 있어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검증위가 민주당 검증 과정에서 일부 상당히 제가 볼 때 원칙과 기준이 아닌 방향으로 간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공관위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렇게 되면 공관위가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볼 때 또 한 번 내용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공관위라고 하는 데는 기준이 아니고요. 정부적인 판단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검증위에서도 기준이 없고 공관위에서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되면 아니 민주당은 어떤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공천을 하는 거지라고 하는 큰 논란이 발생하게 되고 그럼 똑같은 거죠. 뭐 여야 하나 똑같네. 무슨 개혁 공천이야라는 논란이 붙기 때문에 저는 어느 순간 검증위가 검증한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게 있다면 교정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공관위는 또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내세워서 그 기준과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일은 절대 벌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냥 기득권 양대 정당은 똑같구나라는 얘기를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정도의 원칙과 기준은 충분히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때 제가 볼 때 큰 정당들이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자기들끼리만 이제 통용되고 자기들끼리만 알아듣는 논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 갇히는 거를 제일 경계해야 돼요. 거기에 갇히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갇히면 대표적으로 뭐 선거 치렀을 때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예를 들면은 뭐 여기 황운하 의원, 노웅래 의원 적격 판정 받은 거 이런 사례들도 있지만 뭐 이 다른 보도된 사례들을 보면은 뭐 음주운전 한 분이 뭐 적격 판정 받은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보도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각각의 사람들이 뭐 민주당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했을 때는 나름대로 적격 판정 받은 뭐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여서 생각했을 때는.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그렇겠느냐.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제3자의 눈으로 봐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 어쨌든 불법 정치자금 뭐 이런 문제인데 본인은 어쨌든 억울하다고 막 주장을 했고 그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억울한가 봐라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을 뭐 부결시키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일도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거 참 이상한 일이야라고 생각했던 바도 있어요, 사실. 뭐 안 그런 국민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은 어쨌든 당이라는 집단이 모여서 한 생각이고 국민들에게 어쨌든 이 사람은 우리 후보니까는 뽑아주십시오라고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 이러한 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후보를 짠 내놔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는 이게 뭐 적격 심사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논란이 있겠지만 앞으로 또 이분들이 뭐 경선을 하든지 또 추가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확정이 돼야 될 거예요, 공직 후보는. 그 과정에서라도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벌써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거를 의식해서 이런 것들을 못 걸러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민주당이 그런 기준 때문에 못 걸러내는 건지는 제가 평론가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뭐하러 그런 이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자초를 합니까? 가능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천부터 그렇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저도 이 정치 탄압이라는 용어도 좀 저는 매우 신중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 번 주장하기 쉬운데 계속 그 주장에 매몰되면요 모든 게 정치 탄압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냐면 예. 이거 정치적으로 판단받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민주당도 이걸 정치투쟁으로 노웅래 의원 사건을 가져가거나 네. 황운하 의원 사건을 가져가면 네. 국민의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영내로남불이 모이다 보니까 계속 네. 내로남불이 쌓이는데 저는 사법부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을 냈던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도 이분이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또 영장 발부했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한 번은 천사가 되고 한 번은 악마화가 되는 이런 식의 행태를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 정치하시는 분들 또 정당은 손을 떼야 돼요. 근데 그걸 떼지 않고 양쪽 다 자신들이 유리하게 사법부를 장악하러 들어가는 순간 저는 우리 언론이
불행해지고 비참해졌듯이 지금 사법부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특히 검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저는 정치화로 저는 오염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오염 물질들을 걷어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협력을 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부들을 만들어 나갈 노력을 해야지 계속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이것만 노래를 불러가지고는 그럼 정권 바뀌면 또 상대방은 또 그럴 거거든요. 이거 답이 없는 수렁에 빠진다. 검사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특히 검사 같은 경우에 뭐 저 퇴직하지도 않고 그 여당 정정식 의원 만나고 무슨 뭐 그 격려받고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지금 되는 거죠. 공무원이 지금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사실은 이게 무슨 이게 상도위도 아니고 예? 뭐가 다 그냥 허물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탄핵 사유예요. 진짜 탄핵시키는 예. 그런 검사들은 아니 무슨 공무원이 그래. 이 말씀 되게 위험한 말씀이신 게 예. 현직 대통령께서 과거에 그 서울지검장으로 계실 때 예. 그 언론인들 보스들 만나가지고 예를 들면 술 여러 먹고 가지 그런 거. 술 먹고 그다음에 그때 또 뭐냐면 재판이 걸려 있었던 문제가 홍 있었거든요. 회장은 술 먹은 거는 팩트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조선일보 사주와 만났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냥 관행처럼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한의 내용을 가지고 누구랑 만나서 그 가능성들을 타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뭐 굳이 만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 같으면 안 만나겠죠. 그래 일부러 안 만나지. 예, 그리고 또 그리고 재판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 사표를 내고 난 다음에 네. 그래도 한 몇 달 후에 네. 몇 달 후에 출사표를 던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같이 일했던 동료들한테도 그렇고 본인들 중립과 공정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서 그리고 KBS 같은 공영방송도 가령 저처럼 앵커 했으면 6개월 이후에 하는 게 그 강령이나 우리 윤리 강령이 거기에 있어요. 만약에 네. 만약 정치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 6개월 이후에 6개월 이후 사표 낸 다음에 근데 현직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공무원들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잖아요. 예. 저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방송국에서도 윤리 규정으로 다 정해놨는데 예. 안 지키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안 지켜. 언론인이나 예. 사법부나 검찰이나 선관이나 감사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전 이제는 윤리로 규제할 단계를 넘어섰다고 봐. 이제는 법률적으로 그분들 어느 직급 이상 되면요. 그냥 전 막 참정권을 갚아야, 막 막아야 갚아. 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예. 그 심각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제 막 갚아야. 그냥. 아마 뭐 그런 법을 만들자고 하면 또 위헌이라고 하겠죠. 뭐 위헌이라고 막 하고 그럴 직업 텐데. 선택의 자유 뭐 이런 헌재에다가 거. 헌재에다가 충분히 하겠죠. 합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상당히 가능하게 할 이제 수 믿음이 가는데, 근데 저는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그 네. 검사들이 특히 검사들이 그렇게 사표도 안 내고 대놓고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도 검찰총장이 그것을 어떤 인지했는데도 안 나갈 거지 그랬는데 안 나갑니다 해놓고 그렇게 이제 대놓고 출마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언론 보니까는 검찰총장이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싶다고 했다는데 물론 이제 검찰총장은 뭐 머리가 없습니다만 하지만 뭐 그런 검찰총장이 언론에 그렇게 얘기할 정도가 네. 됐다고 해도 예. 그거에 대해서 사실 영이 안 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맞아. 검찰총장 출신의 우리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두자마자 정치에 직행해가지고 사실 저는 정치 안 하길 바랬거든요. 전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좀 검찰총장에 대해서 너무했다는 느낌도 있어서 제가 뭐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정치 직행하지 말고 그럼 요걸 좀 바로잡는 어떤 선례를 만들어보자는 생각도 그 당시에 가졌습니다만은 정치에 바로 직행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누가 봐도 그러면 이전 행보는 뭐였을까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행보를 이미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서겠습니까? 지금 검사들이 이렇게 맞아요. 하고 다니면은 이거를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중간에서 검찰총장이 머리털을 뜯는다고 해도 이거를 바로잡지 못하는 상황을 이미 만들어버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막 한탄을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이것이 되겠는가? 이 점이 너무 기분이 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언론도 언론인들이 이 청와대로 직행하고 과거에 무슨 뭐 국회의원으로 직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언론마다 다 개탄을 하고 막 뭐 얼마나 많이 뭐 한숨 쉬고 뭐 욕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정권을 거듭할 때마다 그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아요. 늘어나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신인규 변호사처럼 헌법의 어떤 중요성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들마저도 이제 법률로 제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참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제일 놀랐던 게 이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의권을 행사했잖아요. 거부권을 갖다가. 거부권. 근데 뉴스타파에서 특검 수장 문제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13억, 장모가 9억 이익을 만들어냈다라고 합해서 한 예, 23억 됩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안입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런 내용이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견제받지 않으니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존재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언론인이든 검찰 출신이든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권력을 마음껏 나눠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담합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은 완전히 견제받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들어가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비판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쓰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내부의 언론인들이나 스스로 다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이제는 뭐 죄송합니다만 언론 출신입니다만 예. 그냥 예를 들면 그래 그냥 어울렁 더울렁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오히려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는 언론인들이 더 잘 나가는 언론인처럼 비춰지는 상황. 그러니까 참 언론인상 자체는 사라져버리게 되고 권력과 밀착하면 더 많은 권한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계속 이제 구조화되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헌법 가치를 늘 강조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만큼은 제가 왜 규제가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말하냐면요. 정말로 중요한 공적 가치를 지니는 공적 기관들이 지금 신뢰가 다 무너진 겁니다. 아까 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사례라든지 뭐 감사원의 지금 사무총장 사례라든지 뭐 사례를 나열하면 끝도 한도 없거든요. 옛날에는 정치 구림만 있었는데 지금은 정치 정치감사원, 정치검찰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 기자. 근데 이거를요 이런 선례들을 계속 방치하면요 네. 아마 더 나빠질 겁니다. 음. 이걸 전 어느 순간에는 끊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그 고리를 좀 만들어서 끊어야 될 때가 아니냐. 더 가서는 저는 자정작용이 이미 무너졌고요. 무너진 상태로 놔둔다면 우리 사회가 더 유지되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사실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책을 보는데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뭐 그런 제목의 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사례입니다. 그 전까지는 민주주의가 어떤 자제라든지 어떤 제도를 꼭 활용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각자의 영역에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인데 그러한 선을 넘기 시작하면서 제도로 이걸 막기 시작해야 되고 그 제도를 만들어 놨더니 어떤 녀석이 권력자가 돼서 그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이러한 사이클이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고 누가 무너뜨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온 거다 지금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